청탁을 받거나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하거나 민들레 원고가 펑크 나거나 꼭 써야 하는 글만 꾸역꾸역 쓰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글쓰기란 말이죠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럼에도 강의에 응하는 이유는 쓰고 싶은 마음을 응원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조금은 쓰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있다. 어느 날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이와 대화를 하는데 클라이맥스로 치닫던 이야기를 갑자기 뚝 멈추었다. 말로 다 해버리면 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라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자니 내게 쓰기 욕구가 별로 없는 건 하고픈 이야기를 말로 다 풀어내서 그런가 싶기도 했다. 강의실에 들어서서 반짝이는 수강생들의 눈빛을 보며 생각한다. 쓰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글을 잘 쓴다는 건 글쓰기 강의를 찾아오는 이들이나 수시로 출판사에 투고되는 원고들을 보면 세상에는 글을 쓰고 싶은 이들이 참 많은 듯하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여럿 있지만 답하기가 어렵다. 나도 잘 쓰지 못할 뿐더러 글을 잘 쓴다는 게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글쓰기라는 영역도 너무 방대하고 그 영역에 따라 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다. 글쓰기 강의 첫 시간에 나는 내 글쓰기의 역사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자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수강생들은 주로 써야 하는 글만을 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학교 다닐 땐 검사받기 위한 일기, 감상문, 독후감, 반성문 같은 걸 써야 했고 대학 시절에는 리포트나 논문,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써야 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공문이나 기획서, 보고서, 평가서를 써야 했다. 그중에 자신이 쓰고 싶었던 글은 거의 없다. 기껏해야 연애편지나 사춘기 시절의 일기 정도다. 내 글쓰기 역사를 함께 짚어가다 보면 우리가 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꾸역꾸역 써오는 동안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물론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 갈래별 글쓰기 같은 단원이 나오지만 글쓰기 역량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짧은 시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글쓰기는 사유 역량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몇 번 써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유기적인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모든 글은 경험과 생각의 창작물이다. 생활 글쓰기는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 같지만 숱한 사건 속에서 쓸만한 이야기를 골라내고 그 장면을 복기해 문자로 기록하는 것 자체가 재해석의 과정이다. 흘려보냈던 대화, 대충 읽었던 기사, 스쳐 지나간 장면, 허투루 본 것들은 글로 남기기 어렵다. 글로 기록하기 위해 그 사건을 되짚는 과정에서 경험과 생각의 해상도가 선명해진다. 그 일이 왜 마음에 남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자기 생각을 찾아내게 된다. 즐겁기도 하지만 많은 노력이 드는 과정이다. 공부가 되는 글쓰기에서 윌리엄 존슨은 글쓰기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파악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은 글쓰기와 생각하기의 배움의 삼일체라고 말한다. 글쓰기는 결과인 동시에 과정의 셈이다. 아는 것을 쓰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는 쓰면서 알게 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한 주제에 오래 골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뜩이는 통찰이 찾아오기도 한다. 사람들이 잘 쓰고 싶다는 글은 대개 남에게 읽히고 싶은 글이다. 글의 목적이 자기 감정을 털어놓고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쓰면 된다. 그런데 남에게 보이고 싶은 글, 읽히고 싶은 글이라면 사정이 좀 달라진다. 되도록 잘 쓰는 것이 좋다. 말을 할 때 이왕이면 상대가 잘 알아듣도록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면 상황에서의 말이라면 좀 지루해도 상대가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읽다가 지루하면 독자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 지루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영영 가닿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읽힐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개인적인 이야기에 공적인 의미를 담아야 한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는 말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이 안내의 일기 같은 경우다. 70여 년 전 나치를 피해 숨어 살면서 썼던 유대인 소녀의 일기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읽히는 것은 개인의 서사와 함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뜨거운 호응을 얻은 이유도 한 경력 단절 여성의 이야기가 21세기 한국 사회의 여성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읽힘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얻는 속성 때문에 글은 내 손을 떠나 타인에게 다다르는 순간 공공재가 된다. 글쓰기의 바른말, 글 고치기. 글쓰기에 관한 기술을 알려주는 강의가 많다.
첫 문장을 짧게 써라. 주어와 서술어 가까이 두어라. 접속사와 부사를 쓰지 마라. 내용을 알맞은 형식에 담아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는 건 조심스럽다. 단편적인 매뉴얼이 사고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좋은 글이 좋은 생각과 좋은 경험을 좋은 형식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면 그 출발은 좋은 생각이다. 평범한 경험도 좋은 생각이 덧붙이면 의미 있는 글이 될 수 있다. 맞춤법, 틀린 어린이의 글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형식 때문은 아니다. 절대 원칙이란 없다면서도 글쓰기 수업에서 딱 하나 강조하는 것은 태고의 중요성이다. 분량만큼 쓰고 나면 흔히 다 썼다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림으로 치자면 스케치를 완성한 것에 가깝다. 글쓰기의 다른 말은 글 고치기라고 할 만큼 고치는 일에 정성을 들일수록 완성도가 높아진다. 쓰기와 고치기에 들이는 노력을 비율로 따지자면 적어도 6대4는 되어야 한다. 어떤 작가는 5대5라고 말하기도 한다. 고친다는 것은 숲과 나무에 함께 보는 과정이다. 구조를 다시 짜기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태고 유사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로 바꾸면서 글의 흐름을 다시 잡는 것을 말한다. 글을 고치고 또 고치다 보면 처음 의도하는 전혀 다른 예상보다 더 만족스러운 글이 되기도 한다. 필자들과 원고를 주고받다 보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어요 라거나 오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편집자는 조언이라 하고 필자는 지적이라고 하고 태고 과정을 통해 글은 남에게 더 읽히기 좋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 혼자 자기 글을 고쳐야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난 후 남의 글을 읽듯이 보면 고쳐야 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아무리 명문장가의 글이라 해도 고칠 것이 있기 마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 필자나 글쓰기 강사, 유명 작가의 글도 마찬가지다. 단숨에 말끔한 글을 써낼 것 같은 운유 작가가 책을 내기 위해 편집자와 수십 번 메일을 주고받으며 교정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글쓰기 수강생들에게 해주면 다들 눈이 동그래진다. 민들레 편집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외부 필자들 못지않게 때론 더 가혹하게 발행인이나 편집장의 원고에 가차 없이 시뻘건 줄이 쫙쫙 그어진다. 때로 원고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기도 하면서 치열하게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면 그제야 지면에 실을 만한 한 편의 글이 완성된다. 밤잠 설쳐가며 쓴 원고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속은 쓰리지만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는 것이 덧없이 든든하다. 한 일간지에 4년 동안 칼럼을 연재하면서 분량 외엔 한 번도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원고를 보낼 때마다 불안했다.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방향에는 맞는 건지 궁금했지만 그 결과는 온라인 댓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찌되든 자기 책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글의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지 않을 수 없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선 냉정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도반을 곁에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세상에 어떤 글도 나 혼자 쓴 글은 없다. 출판된 책이라면 협업에 가까운 편집자의 도움을 받았을 테고 혼자 쓴 글이라 해도 그것은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나의 생각이다. 공동의 창작물인 셈이다. 그러니 글을 쓰면서 너무 완벽하려고 했을 필요도 아는 척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은 글을 토대로 자기 글을 쓰면서 우리는 생애 서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쓰는 사람으로 살기. 쓰고 싶은 마음 소중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쓰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글을 잘 쓰려면 우선은 무엇이든 써야 한다. 많이 써봐야 내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다.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유시민 작가는 글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기능이라고 말한다. 글을 자주 쓰는 사람들에겐 저마다의 루틴이 있다. 김훈 작가는 글 쓰기 전 연필을 깎는다 하고 강원궁 작가는 매일 아침 산책 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돌아오며 뇌에 내가 곧 쓸 글을 쓸 거다 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그 신호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다. 글쓰기 근육이 생기고 나면 좀 더 세밀한 훈련이 필요하다. 날마다 계산기로 숫자를 두드린다고 해서 계산 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무작정 쓰기만 해서는 표현력이 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이다. 날마다 꾸준히 쓸 때의 기록을 넘어서 그 사건의 해석과 의미를 덧붙이며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글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두려워한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글에선 좋은 말만 하면서 알고 보니 사람이 별로라는 평가 또한 공공재로서의 글을 쓰는 걸 두렵게 만든다. 물론 글은 사람이다. 지금의 나와 다를지라도 그렇게 되고 싶은 나 또한 나의 일부다.
우리는 모두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인간으로 부족함을 다독이며 나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그 불안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쓰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 그러나 쓰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세히 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사유하며 성찰하게 된다. 이스라 작가가 글쓰기를 부지런한 사랑에 빗댄 것도 그런 까닭이다. 세상을 게으르게 보지 않는 것, 쓰고 싶은 마음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과 맞닿아 있다. 글쓰기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이유다. 요즘 애들이 글쓰기를 싫어한다고? 김화수, 통영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한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직업이자 일상이다. 나는 고양이 쌤입니다를 썼다.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비결. 우리 애가 글쓰기를 너무 싫어해서요. 10년차 독서교수 운영자의 나는 글쓰기를 싫어하는 자녀 때문에 걱정이 학부모를 자주 만나게 된다. 그런 걱정을 마주칠 때마다 의문이 든다. 세상에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책방을 운영하면서 작가 초청 강연을 종종 여는데 그때마다 나는 묻는다. 어떻게 글을 그렇게 꾸준히 쓸 수 있으신가요? 작가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두 가지의 힘입니다. 마감과 입금. 마감도 고려도 없이 글을 쓰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나름 글쓰고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도 그런데 당장에 소용이 없는 글쓰기를 배워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글쓰기가 재미있다거나 배우면 잘 쓸 수 있다거나 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어렵고 지겨운 일이다. 의미도 목적도 찾기 힘들 수 있다. 쓸 때마다 좌절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일단 써봐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동기를 만들어주고 글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글감이 정해지면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알려주고 간단한 문법과 맞춤법, 띄어쓰기를 봐주는 것밖에 없다. 결국 쓰는 것은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다. 글쓰기가 싫은 까닭.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왜 싫어하느냐 물으면 한 목소리로 말한다. 귀찮아요. 아이들이 말하는 귀찮음은 신체적 귀찮음과 정신적 귀찮음으로 나뉜다. 먼저 신체적 귀찮음, 팔이 아파 못 쓰겠다는 것이다.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의사고 여기가 병원인가는 착각이 들 때가 있다. 연필을 쥐느라 생긴 손가락 마디의 굵은 살부터 시작해 팔이 아프다, 손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온갖 통증을 호소한다. 심지어는 글 쓰면서 발가락이 아프다는 아이도 있다. 이건 글쓰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생각보다 큰 원인이다. 지금 나는 노트북을 이용해 글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손에 연필을 쥐고 종이에 글을 써야 한다. 엄청난 노동 격차다. 일단 연필을 힘주어 잡는 것부터가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생각과 다르게 썼을 경우 지우개를 지워야 하는 것도 꽤나 힘들다. 가장 심각한 건 아무리 빠르게 쓴다 해도 손이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쓸 말이 많은 경우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놓치고 싶지 않은 표현이 머릿속에 빛의 속도로 떠오르는데 손이 느리다 보니 그걸 다 써낼 수가 없다. 그럼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최대한 축약해서 쓰고 싶어진다. 축약된 글은 내용이 듬성듬성해서 주제 전달에 잘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든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좋은 평가도 얻지 못한다. 힘들게 썼는데 결과 좋지 못하니 맥이 빠진다. 정신적 귀찮음은 다시 말해 생각하기 싫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 귀찮음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다. 보통은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를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데서 찾지만 내 경험으론 인과관계가 바뀐 것 같아. 아이들은 생각하기 싫어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한다.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왜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같은 대답을 듣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요. 아이들은 자기 시간 빼고 거의 하루 종일 머리를 써야 한다. 학교 학원에서 풀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집에 돌아오면 쌓여있는 숙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두뇌 풀가동을 했기에 그 외의 시간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 친구들에게 지구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미얀마에서 군대가 시민을 학살하는데 왜 그런지 아니? 하고 백날 물어봤자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는 표정만 돌아온다. 하루 종일 정답을 맞히는데 최선을 다하며 머리를 굴린 아이들에게 정답 없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답해오라는 것은 훨씬 더 골치 아픈 일이다. 차라리 정답을 말해주고 외우라면 좋을 텐데 너의 답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남의 생각을 입력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착한 아이 모범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주체적인 사고가 기본인 글쓰기는 정말 고역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아이들 입장에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글을 쓰길 요구받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어지는 게 아닐까 싶다. 나는 매달 주제를 바꿔가며 책을 읽고 글을 쓰게 한다.
인권, 환경, 죽음, 언어, 돈, 민주주의, 페미니즘, 전쟁, 차별, 동물권 등등. 안타깝게도 그중 대부분은 아이들이 잘 모르고 관심 없는 분야다. 아이들이 잘 아는 분야라면 게임, 유튜브, 음식 정도다. 가족, 친구, 학교는 망의 경험해본 분야지만 매번 이것만 다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울타리 바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야말로 독서와 글쓰기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생각을 잘하려면 우선 뭐든 알아야 한다. 작은 정보나 경험이라도 있어야 그것에서 생각을 출발시킬 수 있다. 생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질문도 생기고 질문이 생겨야 내 생각을 말하거나 쓸 수 있다. 선생님, 페미가 뭐예요? 중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여학생들이 수업에 오자마자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무슨 말만 하면 너 페미냐?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댓글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예전에 분명 차별에 대한 책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땐 별 관심이 없이 듣다가 자신의 삶에서 문제를 맞닥뜨리자 드디어 질문이 생긴 것이다. 이후 우리는 초등학생용 페미니즘 책부터 82년생 김지영까지 함께 읽었다. 자신은 차별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던 아이들도 꼭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해서 없는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스스로 고민을 갖고 공부해서 쓴 글에서 곳곳에 진심 어린 문장이 보였다. 차별하지 않겠다. 혐오 표현 쓰지 않겠다. 같은 교과서적인 다짐이 아니라 좋아하던 아이들이 쓴 랩 가사에 혐오 표현이 있어 실망했다. 웃으면서 보던 예능에 숨겨진 차별이 있다는 걸 알고 더는 보지 않겠다 결심했다. 학교나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상의 작은 차별부터 눈여겨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겠다. 혐오가 담긴 농담에 웃어주지 않겠다. 등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구체적인 다짐을 썼다. 아이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 나눌 기회를 늘린다면 자기 생각을 갖는 걸 좀 더 쉽게 느낄지 모른다. 울타리 바깥으로 한 걸음씩 나가 평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글쓰기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학교에서의 글쓰기 교육, 아이들이 글쓰기를 좋아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극단적으로 싫어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체적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되도록 손으로 쓰는 경험을 주고 싶어서다. 종이나 연필을 손에 쥐는 경험이 뇌 발달에 주는 영향, 물성이 정서에 끼치는 영향은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적절한 낱말을 고르고 올바른 문장으로 조합하는 능력은 직접 써봐야 익혀진다.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생까지는 연필을 쥐고 또박또박 쓸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려고 한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면 담임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글쓰기 경험이 천차만별이다. 예전에 가장 흔한 글쓰기 훈련 방법이 일기였는데 요즘엔 일기를 숙제로 내주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고 일기를 쓰더라도 평균 1~2주 주 1~2회인 듯하다. 그나마 일기 쓰기나 간단한 서술형 문제를 답하는 것 외에 글쓰기를 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글쓰기가 친숙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학교 교과 과정 중 하루에 30분씩 글쓰기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글감은 교사가 제시해도 좋고 아이들이 정해도 좋다. 30분 동안 다 못 썼다고 하면 다음날 이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 자기가 가진 역량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절대 숙제는 안 된다. 숙제는 고통이 되어버리고 숙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기에 교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나는 초등 5, 6학년 때 매주 2~3시간씩 글쓰기를 시키는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칠판에 크게 글감을 적은 후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다. 때로는 노래 가사를 바꿔 쓰거나 동시를 베껴 쓰는 활동도 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글감으로 글 쓰는 법을 배웠고 질문이나 칭찬이 담긴 선생님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다. 학년을 마칠 때쯤 우리가 쓴 글을 모아 학급 문집을 만들어 주셨다. 내 글이 실린 책을 손에 든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문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 덕분에 나는 이후로도 꾸준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모두가 글쓰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에겐 쓸 시간과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매우 특수한 경험이 되었고 사교육이 아니면 아이들이 꾸준한 글쓰기를 도통 경험하기가 어렵다. 문해력과 글쓰기 역량이 지식, 정보, 권력의 격차를 크게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 한다.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 글쓰기를 잘 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럴 기회가 소수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이상하다. 읽기와 쓰기를 잘해야 정규 교육 과정을 소화할 수 있다면 우선 그것을 공교육에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글쓰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틀렸다. 과연 요즘 아이들만 글쓰기를 유독 힘들어하는 걸까?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고 누가 상처받은 말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쓰고 싶은 대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 비단 특정 세대만의 일은 아니다. 글쓰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뚜렷한 목적 없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사유해 볼 시간이다. 그 사유의 결과물이 글이든 그림이든 사진 또는 영상이든 괜찮다. 꼭 문자가 최고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기성세대의 관점이다. 다만 내가 그중 글쓰기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공간의 제약도 없는 편이다.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간편하고 평등한 도구인 글쓰기. 사실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틀렸다. 좋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해야 정확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글쓰기가 좋은지 싫은지 탐구해볼 기회조차 없다.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자신이 글쓰기를 싫어한다고 믿는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시키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나는 쓸 수 있는 사람이란 감각을 익히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초등 저학년에게는 주로 동시를 쓰게 한다. 쓰는 부담도 적고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으며 은유와 함축이라는 어려운 개념도 익힐 수 있다. 아이들이 쓴 동시를 모아 1년에 한 번 동시집을 만들어준다. 동시집을 손에 든 아이들은 작가가 된 마냥 의기양양해진다.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가져보는 경험은 책과 글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초등 중학년 이상 아이들에겐 2달에 한 번 정도 장문 쓰기를 시키는데 평소 쓰던 분량보다 2~3배 더 많이 쓸 것을 요구한다. 분량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그렇게 긴 글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해한다. 물론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쓰기 전에 충분히 한 대화는 필수다. 대화 속에서 나온 아이의 생각을 기억해 두었다가 글이 막힐 때마다 아까 너 이렇게 말했잖아 알려주면 아 맞다 그거 쓰면 되겠네요 한다. 글을 다 쓰면 내용이나 맞춤법 같은 것은 차치하고 봐 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며 칭찬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럼 쑥스러워하면서도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한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글을 써보자고 한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식당, 좋아하는 예능이나 아이돌, 장기,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글을 쓰거나 아이돌 팬픽을 쓰라고 하면 이제 그만 쓰라고 해도 잠깐만요. 이것만 쓰고요. 한다. 주로 시험이나 입시에 필요한 글만 쓰던 아이들이 딱히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글을 쓸 때 자기 재능을 폭발시킨다. 그런 글은 아이들의 개성이 잘 드러나서 정말 재미있다. 물론 아이들은 오늘은 글 쓰지 말자 하면서 가장 신나한다.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글쓰기가 좋다 해서 마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글쓰기란 고민하고 헤매고 실패하는 일의 연속이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기회를 주고 싶다. 싫다고 칭얼대면서도 미간을 찌푸린 채 진지하게 쓰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싶은 이유다. 글쓰기 꼭 책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홍현진 온라인 커뮤니티 창고 쌀롱지기 삶의 세세한 곁을 들여다보고 화두를 던지는 글을 쓰고 싶다. 마을의 귀한 내일을 지키고 싶은 엄마를 위한 안내서 등을 펴냈다. 나를 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들. 편집부로 가보면 어때? 글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언론사 입사 4년차 취재부에서 편집부로 부서로 옮겼다. 부서 이동을 결심하게 된 최초의 감정은 열패감이었다. 취재기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직업이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기자가 됐는데 취재기자라는 옷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기자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할 즈음 취재부에서 특정 기자로 이름을 날리다 편집부로 옮긴 선배가 조언을 했다. 어차피 글은 평생 쓸 거 아니냐고 편집부에서 다른 사람 글 보면 내 글도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고 글 잘 쓰는 선배 말이니 속셈 치고 믿어보라고 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글을 편집하면서 선배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글을 좀 쓴다고 생각했다. 타인의 그 쓴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매일 하면서 깨달았다. 아, 내가 지금까지 글을 그냥 뱉어냈구나. 다른 사람의 글을 볼수록 내 글이 보였다.
작은 따옴표와 쉼표를 참 많이 썼구나. 작은 기술적인 것부터 내용이 좋으니까 읽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척했던 A4 7장짜리 글이 얼마나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글쓰기였는지 충분한 사회가 태고를 거치지 않은 글을 단번에 티가 난다는 것까지 한편의 글에는 마치 지문처럼 생각보다 많은 것이 묻어났고 한편의 글을 쓸 때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다. 아는 게 많으면 겁이 많아진다고 했던가. 편집일을 할수록 글쓰기가 두려워졌다. 표현 욕구가 생길 때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블로그에 아무도 읽지 않은 것 같은 제목으로 글을 쌓아갔다. 그 집 나는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을 글, 오해받지 않을 글, 안전한 글을 쓰다 말다 했다.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글을. 공적인 에세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엄마가 되면서였다. 엄마로 사는 게 힘들 줄은 예상했지만 내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가 뭔지, 세상은 왜 이리 엄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많은지, 출산 후에도 남편의 커리어는 흔들림 없는데 왜 내 커리어만 위태로운지, 복직에 앞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겪는 죄책감은 왜 엄마만의 몫인지, 독박 육아, 맘충, 노키주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모든 게 억울하고 분했다. 때로는 무력해졌다. 책 속에는 답이 있을까? 아이가 잠들면 캥거루처럼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잠든 아이의 등을 받침대 삼아 거신 들린 사람처럼 책을 읽었다. 그때 읽은 분홍색 표지의 책은 나를 다시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꿈같은 피아노로서의 도피가 아니라 남루한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다. 그래야 살 것 같았다. 엄마됨에 대해 그저 힘들다가 아니라 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왜 힘든지 정확하게 언어화하고 싶었다. 2018년 동료들과 함께 나를 지키고 싶은 엄마를 위한 웹진 마더티브를 창간했다. 아이와 함께 엄마도 잘한다는 의미에서 엄마 발달 백과라는 제목을 달아 임신, 출산, 육아 이야기를 글로 썼다. 자연분만, 모유수유, 조리원, 보조 양육자, 어린이집 등 초보 엄마들이 고민하는 키워드에 대해 에디터들 각자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다. 나처럼 처음 엄마가 돼서 외롭고 막막할 독자를 상상하며 글을 썼다. 치유받는 건 나였다. 엄마에게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모성 신화를 비판적으로 직시할 수 있었고,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던 내 과거의 나를 위로할 수 있었다. 3년 전에 쓴 글에는 지금도 조리원에서 울면서 읽었다며 감사하다는 댓글이 달린다. 책을 내고 싶다. 엄마 발달 백과를 포함한 마더티브 콘텐츠는 엄마는 누가 돌봐주죠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공적 글쓰기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내 삶의 맥락과 사유를 오롯이 담은 책 한 권을 혼자서 쓰고 싶었다. 글쓰기 플랫폼이 브런치에 새 글을 올릴 때마다 혹시 출간 제안이 오지 않을까 내심 기다렸다. 브런치에는 출판사 수십 곳에 투고를 했다거나 출간 제안을 받았거나 계약을 했다는 경험담이 넘쳐났다. 브런치가 출판 등 등용문으로 불리면서 브런치 작가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유료 수업까지 생겨났다. 신기했다. 책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책 쓰고 싶은 사람은 어쩐지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 물론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브런치를 통해 몇 번의 출간 제안이 오기는 했지만 출간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워킹맘이라는 시장이 좁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출판도 결국은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기에 명확한 주제와 대상, 독자를 설정하는 게 중요했다. 나도 조금은 알았다. 지금까지 엄마는 누가 돌봐주죠를 비롯해 몇 건의 공저를 내보니 책을 내는 과정은 원고를 마감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만든 책을 알리고 팔아야 한다. 한 주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신간 속에서 처음 시선을 끌지 못하면 이후에도 그 책은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내가 낸 책 중에도 몇 년째 1세도 소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책이 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건만 빛도 못 본 채 쌓여있을 책을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아는 게 많으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던가. 글쓰기의 목적이 책쓰기가 되자 자꾸만 상품성을 고려하게 됐다. 이 글이 과연 책으로 엮어서 팔릴 만한 글일까? 이 글은 어떤 분야에 들어가야 할까? 어떤 점을 강조해서 써야 할까?
고민하다 글쓰기를 포기하는 날이 늘어갔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출판사 편집자 눈에 띌 만한 글, 특정 주제나 분야로 묵힐 수 있는 글,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글을 써야 할 것만 같았다. 글의 평가 기준이 철저히 외부에 있었다. 내 삶은 깔끔하게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내 이야기가 워킹맘 이야기인가? 글쎄 나는 엄마였지만 엄마이기만 하고 싶지 않았고 일을 잘하고 싶었지만 이러면 매몰되고 싶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책이 너무나 내고 싶었고 어떤 날은 책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왜 나는 그럴듯한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오지 않는 걸까? 이렇게 별로인 글을 계속 쓸 필요가 있는 걸까? 자기 혐오에 빠지기를 여러 번 출간할 수 있는 글에 집착하자 글쓰기가 더는 즐겁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책을 내고 싶은 걸까? 쓰는 일이 돈이 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내 이름을 내건 책을 내면 내가 정말 쓰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한 권, 두 권 책을 내고 이름을 알리다 보면 언젠가는 쓰는 일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책을 내고 싶은 건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꼭 책을 내야만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처음 공적 에세이를 쓸 때를 떠올렸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토해내도 글을 쓰던 시간을. 글을 쓰고 나면 어지럽고 혼란했던 마음이 머리가 정갈해졌다. 나를 통과한 시간과 경험을 그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언어화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은 선명해졌다. 울퉁불퉁 억만진창이어도 삶의 주도성을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삶의 화살표를 내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것 같았다. 책이 되는 글을 쓰지 못해도 본업 이외의 토막 시간을 아껴 감질나게 글을 써도 나는 이미 쓰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글쓰기에 진심일까다. 글쓰기의 즐거움을 다시 알게 된 건 글쓰기 수업 덕분이었다. 지난해 겨울부터 여성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창구살롱에서 글쓰기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봄부터 3개월간 진행한 글쓰기 살롱에서는 3주에 한 번 공통 주제에 대해 초고를 쓰고 줌 수업에서 나눈 피드백을 바탕으로 태고에서 글을 완성했다. 그렇게 3개월간 3편의 초고와 3편의 태고글을 함께했다. 글쓰기 수업에는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낸 경험이 있는 사람부터 공적인 글은 처음인 사람까지 다양한 멤버가 참여한다. 혼자서는 글이 잘 안 써져서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마감 압박이 필요해서 저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글쓰기 수업에 참여한 이유는 같다. 더 나은 글을 쓰고 싶어서. 온라인 수업에 앞서 멤버들은 초고를 커뮤니티에 올린다. 첫 번째 주제는 자그마한 미련이 남는 일이었다. 첫사랑에 대한 미련부터 꿈에 대한 미련,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미련, 커리어에 대한 미련 등 같은 주제로도 각자 삶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글이 나왔다. 온라인으로 만난 멤버들은 돌아가면서 각자 써온 글을 소리내어 읽는다. 내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다니. 학창시절 이후 처음 해보는 경험에 화면 속 멤버들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민망하며 피식 웃는 멤버, 긴 분량을 의식해 속사포 랩을 쏟아내는 멤버, 아, 이 부분 이상하네요. 읽다 말고 즉석에서 태고하는 멤버, 글 쓸 때의 감정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지는 멤버도 있다. 낭독이 끝난 후 멤버들은 서로의 독자가 되어 피드백을 한다. 처음에 두루뭉실했던 피드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뾰족해진다. 평가는 지적이 아니라 상대의 글이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피드백임을 알기에 누구도 불쾌하지 않다. 나의 글을 누군가 이렇게 정성스레 읽고 꼼꼼히 피드백해주다니 오히려 감사하다. 멤버들은 말한다. 공적인 글쓰기를 하고 피드백을 고민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집요하게 붙들게 된다고. 뿌옇던 생각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만 같다고. 그 과정이 괴롭지만 즐겁다고. 밤 10시에 시작한 온라인 수업은 글을 읽으면서 울고 웃다 보면 12시가 훌쩍 넘어도 끝날 줄 모른다. 서로의 글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진심이 표정에 묻어난다. 몇 편의 글을 나누는 것만으로 서로의 내면 깊숙이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각자의 세계에 대해 썼지만 함께 글을 쓰고 읽으며 우리의 세계는 더욱 넓어졌다. 혼자서 일기장에 썼다면 결코 몰랐을 기쁨이다. 가끔은 신기하다. 글쓰기가 뭐라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진심인 걸까? 삶이 글이 되는 경험.
그 자체에 몰입하며 글을 고치고 또 고치는 멤버들을 지켜보면서 책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가 쓴 글을 믿지 못했던 시간이 부끄러웠다. 그날도 2시간을 훌쩍 넘긴 수업이 끝날 때쯤 한 멤버가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모두 작가라고. 작가의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기뻤다고 뜨끔했다. 자신만의 글을 쓰면서도 작가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승인을 받았던 걸까? 이제 더는 타인의 인정과 선택을 기다리며 책이 될 수 있는 글을 고민하지 않으려 한다. 계속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쓰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꾸준히 즐겁게 내 삶에서 길어 올린 질문을 치열하고 성실하게 고민하면서 그것만으로도 글쓰기의 가치는 충분하다. 디지털 시대 글쓰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강용. 글쓰기와 표현법, 독서법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글쓰기 기본기,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 등을 지었고 피펙트 레드 등을 번역했다. 변화하는 글쓰기 생태계, 인터넷의 글쓰기 매체로 활발하게 이용되기 전에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신문이나 잡지 같은 매체에 기고해야 했다. 나는 2003년 동아일보에 독자 칼럼을 기고하며 칼럼니스트 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는 블로그 서비스가 막 보급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블로그라는 새로운 글쓰기 플랫폼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숨어있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인터넷 공간에 출연했고 1인 미디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요즘은 SNS라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글쓰기 환경이 바뀌었다. 본문에 기껏해야 사진을 곁들이던 인터넷 글쓰기가 지금은 음악, 오디오나 동영상, 비디오까지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형식으로 확장되었다. 가령 유튜브에 내가 다양한 형태의 서사를 올리면 관심을 보인 독자들이 이 채널을 구독하는 식이다. 구입하여 읽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 구독이 이제는 읽기 영역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선식품을 정해진 날 새벽에 받을 수 있도록 정기배송 서비스를 구독하고 피아노 레슨 프로그램을 2개월마다 구독 갱신하며 신혼자동차를 분기별로 구독하면서 항상 새 차를 탄다. 나는 렌터카 서비스를 월정액제로 구독하는데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면 50%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